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쿠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레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스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네, 저희 그러면 다시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프랙티스가 이제 요 이야기예요. 세 번째 매니지먼트 프랙티스가 이제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한 축이 되는데, 그러니까 경영자가 어떤 가정을 가지고 조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X는 그냥 쉽게 말하면 부정적으로.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감시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고, 이렇게 바라본 게 X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제 인간관을, 그래, 사람은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틈만 나면 뭐 놀려고 하고, 감시에 시선을 늦추지 않으면 당연히 딴짓을 하고, 이렇게 이제 리더가 보고 있으면, 매니지먼트가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감시 체계를 만들려는 조직을 만들겠죠. 그래야 조직이 효과를 낸다,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근데 Y로는 이제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이 얼만큼 흥미롭고 가치롭고 그런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일을 스스로 알아서 잘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매니지먼트가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이걸 흥미를 끌게 해줄 수 있을까? 요거에 초점을 맞출 거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니지먼트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이제 조직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엘리는 사람을 어떻게 X형으로 바라보나요? Y형으로 바라보나요? 제가 저번 주말인가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선악설, 성선설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저는 성선설의 편인 것 같아요. 뭐 100대 0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 친구는 선악설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떤 교육이나 그 성장 과정을 교화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인간은 교화되어서 사회로 나와야 된다. 네, 맞아요. 야, 그렇게 되면은 교육의 철학이나 그 내용이 되게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남기겠죠. 이런 맞아요. 얘기를 막 나눴던 기억이 있네요. 딱 이게 그 얘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교육도 이제 정신교육, 그죠, 정신교육. 그다음에 이제 뭐 설교, 네. 그런 교육을 하게 되겠죠. 아기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게 그렇죠. 하는 그걸 내용들일 컨트롤하고, 텐데, 네. 그 기준은 무엇일까? 악을 거세하는 교육의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그 친구는 범죄에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여서 그래서 아무래도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랬습니다. 네. 그러네요. 오스틴은 X 이거 뭐지 이거 양심 고백하게 만드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절대적인 X, Y 약간 이런 게 조금 정말 당연히 모든 분들이 생각하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좀 구분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도 그걸 말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절대적으로 X냐 Y냐는 아니고, 그거에 따라 많이 바뀔 수 있다, 관점에 따라. 그렇죠. 그런 근데 얘기입니다. 매니지먼트가 어떤 가정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커다란 조직 개발의 차이를 부른다. 근데 조직 개발에서는 Y를 봅니다. Y를 보지 않으면 조직 개발의 여지가 없어요. 다 통제 감시 장치를 강화하는 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조직 개발의 굉장히 전제는 밑에 사람들은 Y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굉장히 전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간이 어디 그래서 조금만 풀어주면 다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인간이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냥 통제 제도를 만드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죠. 빨리 옮겨야 돼. 다른 조직 개발 컨설팅이 아니라 통제 개발. 그렇지. 그런 컨설팅으로 옮겨야 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인가. 뭐 이런 걸 타이틀로 걸고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썸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엘이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사업 아이템이 하나. 생각났다고. 네, 맞아요. 조직 통제 컨설팅으로. 조직 통제 컨설팅. 그 다음에 아까 그 뭐죠? 정신교육. 훌륭한 정신교육 스피치 학원 뭐 이런 저 아카데미 이런 거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 되게 이제 중요한 키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 매니지먼트가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그거고, 그다음에 리커트는 이제 또 시스템을 4개로 나누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맥그리거가 X, Y 이렇게 둘로 나누었다면 리커트는 시스템이 4개의 시스템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시스템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 편의상 나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착취 권위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권위적으로 착취하는 시스템인 거죠. exploitative, authoritative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이 경영자가 생각할 때 더 빼먹는 거지. 내가 또 취직시켜줬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최대한 굴려가지고 내가 빼먹는 게 비즈니스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죠. 그게 exploitative, authoritative manager예요. 그래서 그는 공포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강요 그 직원들한테 굉장히 강제하는 거죠.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꼭 해야 돼. 뭐 언제까지 해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지 않으면 벌칙을 강하게 주고 이런 이제 시스템 1 가장 최악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당시에는 먹혔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benevolent authoritative. 가끔은 이제 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벌만 주는 게 아니라 상도 주는 거예요. 잘하면 상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 2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한국 사회에 많이 있다. 되게 표정들이 안 좋아지네요. 네. 되게 표정들이 안 좋아요. 그런 건 아니고. 네. 방법의 차이지 결국은 경영진은 더 큰 효율로 더 뽑아내 먹으려고 사용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통제적인 걸 이용하든 뭐 상을 칭찬을 하고 조직 개발에서 효율을 높이든 어쨌든 경영진은 방법의 차이지 더 높은 효율과 더 높은 이익을 뽑아내는 건 마찬가지인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조엘의 가정이에요. 경영진은 결국은 뽑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조엘이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보다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러니까 그게 가정이죠. 너무 당연하니까 그걸 나의 전제로 나의 어썸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경영이란 결국은 뽑아 먹는 거 아니야? 기업의 목적 자체가 이익 창출인데 기업의 목적을 이익 창출이라고 본 것도 어썸션이에요. 그게 경영의 어썸션 정의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거가 지난번에 그 모기지 사태 때 그거에 대하여 반성이 시작됐죠. 진작 반성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을 비즈니스의 대원칙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학자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목적을 이야기하나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사회에 대한 기여. 요즘 ESG가 그 이야기예요. 세상에 대한 기여. 우리 비즈니스 하는 이유는 세상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거다. 그럼 봉사단체랑 다를 게 없죠. 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를 게 없죠. 다만 그걸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이 다르다. 비클이 다르다. 누구는 비행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누구는 배를 타고 비즈니스를 하고 누구는 자전거를 타고 비즈니스를 할 뿐이다. 목적지는 어디인가 내가 원하는 데를 도달하기 위해서. 근데 그 어디인가 도달하려는 곳은 세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거죠. 그러면 그 사회적 기업은 그걸 무엇을
장치로 쓰느냐? 기부금을 장치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장치로 쓰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실제로 그게 실현되고 있다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니죠. 기업도 자선단체든 똑같은 방법이 다를 뿐 똑같은 메커니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 자체가 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른 면이 있죠. 세상의 모든 두 가지는 같기도 다르기도 하다. 본질적으로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은, 메커니즘은 다를 수 있다. 저는 그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ESG도 사실 정말 우러러 나와서 ESG를 하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ESG는 지속 가능한 이윤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많이 해석을 지속 한다.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 이윤이 필요하느냐, 이윤 창출을 위해서 ESG와 같은 어떤 캠페인이 필요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후자로 생각하는 기업이 많아 보여서요, 현재. 많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건 사실은 모르는 일이에요. 네.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예를 들어 자본가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뭔가 증거들도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들이 진짜 내가 세상에 더 일자리를 만들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같은 논리로 아닐 확률도 있는 그럼 거니까. 물론이죠. 근데 이거에 대한 사실 근본 가정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사유재산을 증축시키고 싶어 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게 크다고 본다면은 개인 사유의 재산을 갖고 싶은 게, 결국 기업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사유재산을 축적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살면서 뭔가 자아실현이나 어떤 가치 창출, 거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뭐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좀 그런 가치 창출에 더 포커싱을 두거나.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거에 비하여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기업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클리셰예요. 우리가 그냥 고정관념일 뿐인 거지. 그쵸. 신발을 만드는 나이키가 있다고 쳐요. 나이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해 주지 않나요? 그죠? 좋은 신발을 만들어서, 다른 회사보다는 더 좋은 신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뭐 피트니스 할 때도 쓰고, 조깅 할 때도 쓰고, 등산할 때도 신고 해가지고 굉장히 풍요로운 삶과 쾌적한 삶을 만들어내는데 나이키 회사는 엄청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건 왜 가치가 아닌가요? 그죠? 그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나이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과연 그 가치 창출에 더 포커싱을 뒀는가, 아니면 나이키라는 아주 유명 대기업에 다니면서 월급을 많이 받아서 내 개인 사유재산을 증축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 사회적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들이 진짜 사회적 기업의 그 가치를 위해서만 다닌다고 볼 수 있느냐? 월급 받으러 다닌다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게 사람들 마음이듯이 경영진도 역시 이걸 하는 거의 큰 목적이, 어차피 월급쟁이로 사는 것보다는 더 큰 자본가로 사는 게 어쨌든 회사도 자산인 거잖아요. 개인 그 재산을 증축시킬 수 있고, 뭐 그런 관점의 지금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는 건 거기에 관점의 차이라는 것은 인정. 네, 그건 다 관점의 차이일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다 가정이라는, 그것도 역시 관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관점이라는 거고, 그 관점은 달리 보게 되면 그 조직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관점을 선택해서 경영을 할 것이냐, 또는 어떤 관점으로 조직 개발을 접근할 것이냐, 요거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게으르고 일하고 뺀질이고 이런 관점으로 내가 경영자로서 보면, 그건 당연히 통제를 강화시키는 경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착취하고 내 힘을 써서 내가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내가 군림하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 회사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저는 그래서 그냥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윤 창출이라는 목표는 있지만
뭐 A를 쓰냐 B를 쓰냐 당근을 쓰냐 채찍을 쓰냐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윤 창출을 최상위에 놓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것도 하나의 어썸션이라는 거예요. 쿠가 제일 상위에 보고 있는 건 사회적 가치라니까. 사회적 가치.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조직에서 일하다가 생을 마감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예요. 네, 여기서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무엇을 결과로 보는지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왜 네. 중요하냐면 결과. 이건 그냥 수단일 뿐이다 라고 보는 거잖아요. 목적을 더 어디에 두느냐인 거죠. 나머지는 그냥 수단일 뿐이다. 그럼 수단에서 다 수단이니까 비슷하다 그런 거고, 나는 근데 궁극의 목적을 이윤 창출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리워드나 뭐 벌칙은 도구로 보는 관점은 동일한데, 이제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이익은 따라오는 그것의 결과 변수로 보시는 거고, 근데 조엘은 결국은 그게 목적이 아닌 거냐, 아니지 최상위로 않느냐. 두고 있는 시각의 차이인 거. 근데 그거에 따라서 경영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윤 창출을 조직 개발에 탑으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야, 너 왜 일 안 해? 뭐 또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다 맞는 말인데, 무엇이 우리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데 더 유리한 선택인지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더 유리한지 그냥 선택에 관한 거지 무엇이 팩트냐는 얘기가 아닌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가 유리하느냐. 그 한 가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조직 개발을 한다 하면 결국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고 성과를 더 향상시킨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본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조직의 효과성만이 아니에요. 조직의 효과성과 건강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웰빙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게 큰 차이예요. 근데 제가 이제 느꼈을 때 쿠가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건 결국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계속 창출하는 거고, 사실 그러다 보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것도 좀 따라오게 되지 않나. 경제적인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는 경제는 육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몸이 유지되려면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걸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죠. 돈을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결코. 우리는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신도 중요하다.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거나, 뭔가 남에게 창피함을 느끼거나, 또는 양심에 꺼리 끼면서 그 일을 하는, 그건 나는 행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 하는 일이 되게 떳떳하고, 왜? 사회에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니까. 신발을 만드는 나이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한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도록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켜 주는 일을 나는 하고 있어 라면서 일을 하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월급을 안 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쪽을 경제적인 이윤 추구 이것만을 만약에 경영자가 바라보거나, 구성원들도 나 결국은 회사 돈 벌어주려고 여기 일하는 거지. 그 대신 그 중에 일부 대가를 내가 월급으로 받는 거야. 이 가정으로 일을 한다면 사실 개인의 행복을 일하면서 찾긴 되게 어렵죠. 일 외에서만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딱 한 가지만 선택하는 건 아니고, 둘 다 병행하는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게 조금 더 큰 비중으로 두냐, 그 정도 차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건 항상, 항상 비중의 차이는 그건 항상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 관점에 따라서 조직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바라고, 조직마다 이런 게 다를 테니까. 조직 개발이 안 그러면 되게 거짓말을 하는 컨설턴트가 되기가 쉬워요. 나 자신이 예를 들어서 이윤 추구의 프레임 속에 있으면서 가서 조직 개발을 한다. 그러면 착취 기법들을 가르쳐줘야죠. 근데 착취 기법은 뭔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근데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는 게 착취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도 약간 그 점에서 아까 의문이 시작했던 건데, 이윤 추구를 통해서 모두가 되게 만족을 하고, 사실 사회적 가치도 따라오는 상황에 선순환 구조가 있는 상황이면 이윤 극대화하는 방식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윤 추구를 하면서 누군가를 웰빙을 무너뜨리고 그게 잘못된 상황이지, 1번이 그게 된다고 해서 반드시
바쁘다고 얘기할 수 2인 추구를 이제 그걸 목적시 하게 되면 그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건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웰빙을 위해서 착취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나는 이 신발, 나이키라는 신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일해 하면서 착취의 수단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엔 자발성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요소죠. 강요가 없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오소리테이티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윤 창출을 위해서만 착취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여기 첫 번째가 그래서 authoritative 해야 된다. 강요하고 권위적인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든 강요하는 거잖아요. 너 헌신해라. 너 강요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컨설테이티브인데 이건 이제 내가 상담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조언해 주는 거고. 너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너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경영이 컨설팅을 해주는 거인 거죠. 그게 이제 포커스가 좀 다른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관점이 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조직의 그런 경영진이나 아니면 구성원들이 어떤 관점을 갖고 지금 여기에 있냐에 따라서 조직 개발할 때 접근 방식이 많이 달라져야 돼요. 그 얘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게 굉장히 철학적인 대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철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서 그 어썸션에 있어서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그 토대 위에 조직 개발이 쌓여진다. 이론들이. 근데 또 이렇게 철학 연결이 훅 들어오지 않네요. 아니 그러니까 철학이 이게 뭐 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에 가장 바탕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논의가 그럼 그것도 결국 착취 아니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차이가 뭐냐? 이 논의가 철학적 논의잖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저희 얘기하고 있는 이것들 중에서 무엇이 지속 가능하고 인간이 임해서 일을 하는 구조를 살펴볼 때 무엇이 지속 가능하고 또 무엇이 자발성을 유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냥 두 가지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게 자유와 평등이잖아요. 결국 자유와 평등이 직장에서도 실현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자유와 평등이. 근데 자유를 주면 일 안 하고 지 좋은 것만 하지 않겠어?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익스플로테이티브나 어스로테이티브가 된다는 거죠. 권위적인 경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과정 중인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그 K사가 재택 근무를 대폭 축소하면서 뭐 스피커를 계속 켜두고 소리를 이제 공유한다든지 서로 좀 감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어나운스를 했고 임직원의 강한 반발이 일어나서 그래서 다시 프로세스를 고민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임직원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건 위에서 그냥 어떠러티브하게 내려왔다는 거니까 1번이랑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동조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회자도 많이 되고 그게 우리가 조직 개발과 딱 그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의 그 가정이 그냥 두면 재택하고 딴짓할 거야 라는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스피커를 켜놓도록 해라고 하는 프랙티스를 쓰는 거죠. 네, 그 감시 체계를 가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조직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매니지먼트와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결국은 그 가정에 대하여 대화를 해야 조직 개발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단순히 도구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건 조직 개발이 아니다. 바로 그 얘기. 네, 바로 그 얘기. 거기서 뭐 골전도 이어폰 다 지급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스피커 못 켜주면 이걸로 계속 들으면서 하라고 응답하라고. 근데 굉장한 반발이 있었던 거죠. 그게 왜 그 반발이 뭐냐면
나의 자유는 어디 있어? 그쵸. 나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이 이야기가 뭐냐면 감시 체계 속에 철저히 작동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자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는 사실 자발성이 없어진 상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통제 그러니까- 대상으로 보는 거네요. 네, 내가 그럼 난 기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성을 상실하는 느낌 때문에 반발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경영진은 그렇게 항변을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놓으면 일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얘기를 하겠죠. 이제 완전한 그 시각으로 보여줬어요. 어, 그래서 다 저도 막 그렇게 생각하게 생각하죠. 되더라고요. 그래, 솔직히 재택하면 이제 자유도가 좀 더 있으니까 뭐 필요한 일은 정말 자발적으로 할 텐데 어떤 부분에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을 그리고 뭐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제때제때 뭐 안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것 그러면 사실 담당자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통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을 어떻게 새로 만들어갈까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약간 악마의 대변자 느낌으로 말을 해보자면 인간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반발이 생길 수도 있는데 좀 재택하면서 좀 편하게 쉬면서 하고 싶은데 못해서 오는 반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실 원래대로 일을 그렇지. 하면은 이걸 키든 말든 상관은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즉 도둑을 한 놈도 놓쳐서는 안 돼. 도둑은 나쁜 놈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도둑이 아닌 생사람을 귀찮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옛날에 미국 비자 받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갔다 나는 멀쩡하게 돌아올 사람인데 막 비자 심사를 까다롭게 거의 통과해야 돼요. 나는 그거 안 받아도 갔다 돌아올 사람인데 갔다가 안 돌아올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짐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쁜 사람을 한 놈도 만들어서는 안 돼.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진짜 자발적으로 일할 사람마저 같이 통제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회사에서 되게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서 선택을 그렇지, 해야겠네요. 그렇지. 그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제도화하려고 했던 그다음에, 부작용이었던 그렇죠. 그리고 거겠네요. 그리고 Y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정말 느슨한 감시 체계를 가지고 했을 때 당연히 그거 빼먹는 오히려 잘 됐다. 좀 놀아도 되겠다. 우리 회사 꿀이야. 뭐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럼 경영진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조직개발 컨설턴트는 지금 이 아까 K사의 사례를 두고 봤을 때 어떤 대화를 둘을 놓고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 둘 다 있다는 거를 비교할 수 있게 꺼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 면만 그렇죠. 바라보고 있는 그렇죠. 거죠. 컨설턴트가 책을 보고 아는 거는 이 두 양면을 지적으로 이렇게 충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매몰된 사고에서 네. 그 말씀이죠. 그래서 A를 선택했을 때는 저희 회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B를 선택했을 때는 다른 회사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뭐 아까 말한 감시 컨설팅 회사 그렇죠. 그렇지. 고찰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어차피 돈은 경영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파티스페이티브 그룹이에요. 그래서 참여적으로 하는 거죠. 네, 참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조직 내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스템 4는 참여적 그룹이다. 그래서 같이 결정하고 제도를 만들 때에도 요즘 그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부터 이제 시스템 4까지 조금씩 진전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3개 했는데요. 워낙 하나하나가 되게 큰 건들이어서 굉장히 생략적으로 하고 있지만 짧게 나가죠. 그 다음에 퀄리티 앤드 인플로이 인볼브먼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품질 관리를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조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TQM 이게 이제 이때 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었고
그래서 품질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뭘로 품질 관리를 할 거냐? 숫자를 가지고 하자. 명확하게 측정을 해서 품질의 뭐 예를 들어 불량률 이런 걸 놓고 불량률을 얼마로 줄인다라는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것을 위한 수많은 거기에 관련된 수많은 일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공장이 아니니까 불량률 이런 걸 측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우리 회사가 내보내는 결과 보고서의 오타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측정의 하나의 지표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노쇼율 뭐 이런 것을 우리 회사의 하나의 측정 지표로 삼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해서 노쇼율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이게 이제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메커니즘을 활용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스시그마가 굉장히 대표적인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였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특히 일본에서 많이 이제 이제 미국의 데밍이라는 교수가 가가지고 일본을 컨설팅하면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던 그런 조직 개발의 한 조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 서클 이런 것이 이제 이때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조직 안에 이제 품질 작업반 뭐 이런 느낌이죠. 품질 작업반이 있어가지고 그 라인에서 이렇게 뭔가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뭐 문제시 되는 거. 지금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품질 작업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아기 귀저귀를 만드는데 유한 킴벌리가 귀저귀 만드는 거 맞나? 귀저귀 만들죠. 네.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거기 스티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스티치가 약간 이렇게 삐끗한 스티치가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쫙 추적해가지고 이제 라인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라인에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라인의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퍼시테이터가 회의를 진행을 해가지고 문제를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생산성이 좋은 회사가 된 거죠. 그런 식의 시도 그런 것이 이제 퀄리티와 근데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그 직원들이 거의 참여해서 해결을 했을 때 잘 됐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직 개발 차원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이건 되게 기술 뭐 발전 이런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컨설팅 회사가 와가지고 또는 뭐 기계 납품 업체가 와가지고 그 기계를 보고 손보고 수리하고 이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이 퀄리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이 참여해가지고 본인들이 막 의견을 내고 그걸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 개발의 차원이 되는 거고 그게 뭐 오늘날 이제 학습 조직이라든지 또 학습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발전이 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있는 그 생산직인데도 약간 좀 상대적으로 좀 저항력이고 생산직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약간의 좀 홀대를 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참여함으로써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해결하고 있어. 해결하는 맛. 문제를 해결하는 맛을 이제 느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식의 진전이 있었던 게 이제 퀄리티와 인플로이 인볼브먼트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개 하기로 했죠. 네, 마지막으로 오거나이제이셔널 컬처네요. 오거나이제이셔널 컬처는 뭐 아직 요즘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이제 진전을 해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 T그룹에서 뭐 이렇게 실험실에서 모여서 논의해보고 리더십 교육할 때 그냥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서로 토론도 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실체가 없는 조직을 근데 어떻게 파악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리커트와 그 동료들이 이제 또 연구를 해가지고 5점 적도 뭐 이런 걸로 서베이를 해가지고 조직을 이렇게 알아보고 하는 것을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 해가지고 기술과 사람이 같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매니지먼트가 이게 조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조직이 확 달라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제 개념들이 싹 트게 되고
근데 이게 이제 조직 개발이 따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거기에는 철학적 사유의 진전, 그다음에 심리학에서의 연구의 결과, 또 교육학에서의 연구의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제 경영 방식이나 사고들이 이제 진전되어 간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퀄리티와, 근데 퀄리티는 특히 일본에서 이걸 하면, 일본은 전후에 이제 폭망했잖아요.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퀄리티 운동을 통해서 진짜로 미국을 이제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를 감히 이제 도요타가 넘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혼다가 막 이제 넘보게 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다시 일본에서 막 배워가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직 문화의 이야기를 이제 조직 문화 차원에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레벨에서는 뭐가 중요한디?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조직 문화 좋은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월등하게 좋더라라고 하는 이제 연구와 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뭔가 컨트롤과 감시와 이게 뭐죠? 또는 그 숫자 가지고 막 이렇게 퀄리티 컨트롤하고 막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거에 한계가 있구나. 조직이 어떤 문화를 가지냐가 그게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사람들 그 하나하나의 그때그때 행동에 영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끼치더라. 네. 그런 거죠. 뭐 쉽게 말하면 협력적 문화를 가진 조직과 경쟁적 문화를 가진 조직, 그 다음에 적대적 문화를 가진 조직, 완전히 일할 때 다르겠죠. 우리 부서 아닌 사람은 다 내 적이야? 라고 많은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직 문화에 사는 사람들과 뭐 다 같이 협력하면서 일하는 거지, 서로 도와야지 라는 마인드를 갖고 일하는 회사와는 차이가 날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오거나이제이셔널 컬처에서 거기에 이르렀을 때 이제 조직 개발을 하시는 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고 정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재미가 있었나요? 재밌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레버러터리 트레이닝 앤 T그룹이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액션 리서치, 그 다음에 서베이 피드백, 그리고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 이렇게 해서 이게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진전이 이제 매니지먼트 프랙티스. 경영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되게 중요하게 달렸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퀄리티 앤 인플로이 인볼브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거나이제이셔널 컬처. 이런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조직 개발의 메인 포커스들이 조금씩 달라져 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체인지 매니지먼트.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변화 관리가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조직 개발에서 변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체인지 매니지먼트, 스트래티직 체인지, 이건 이제 내가 의도적으로 체인지를 해나가는 거예요. 변화를 아예 시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이제 6번째 주제고, 그 다음에 7번째에 넘어와서 이제 아지리스나 생게에 의하여 이제 오거나이제이셔널 러닝. 야, 결국은 조직이 학습이 중요한 거였구나라는 거예요. 지적 활동이 더 중요해진 거죠, 조직에서. 옛날에는 손발이 중요했었는데 머리를 서로 잘 쓰지 않으면 회사의 경쟁력이 낮아지는구나라는 걸 인식하면서 조직 학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조직의 효과성과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 개개인들이 얼만큼 열의를 갖고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러면서 이제 개인의 웰빙, 개인의 정체성, 개인의, 과거에는 어떤 조직의 부품이었다면 이제는 개개인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가 이제 인게이지먼트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고민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9번째는 어질리티와 콜라보레이션. 요즘에 요게 이제 화두죠. 그래서 일하다 보면 왜 협업할 일이 이렇게 많은지, 그게 이제 오늘날 세상이고, 또 더 빨리 바뀌니까 체인지를 넘어서 이제 어질리티로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 4개의 주제는 다음 시간에 다루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소감을 나누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핫한 토론도 하고 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좀 들으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저희가 좀 말씀하신 대로 토론도 하고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조금 샜다고 느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정리를 했잖아요. 네. 정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눴던 이야기를 왜 나눴는지 저도 그거를 좀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네. 그러면서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화자찬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했다 이런 얘기죠. 그쵸. 이렇게 하는 게 이해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 행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개이득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예요? 댓글은 달아주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네, 조엘도.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생각을 들었고 가장 좋았던 거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각이 나서 한번 고민해보고 회사 이름도 지었거든요. 파놉티콘으로. 파놉티콘. 그래서 파놉티콘 컨설팅. 한번 또 나중에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코의 후예. 네, 훌륭합니다. 네. 저도 조직 개발 역사의 이렇게 첫 단계 5단계를 보았는데 이게 꼭 발전된 단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단계별로 저희가 다 다루어서 보아야 되는 그렇죠. 단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유용했고 또 그 다음 남은 단계들도 어서 배워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되게 우리 아까 철학적 토론을 한 것과 다름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조엘이 제기했던 것 결국은 이윤 추구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뭐 어떤 가치를 위해서 결국은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것에서는 뭐 같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측면에 전 동의하고. 그게 이제 뭐가 있냐면 결국은 우리가 목적을 두고 무언가를 간다는 건, 경영이라는 건 결국은 통제 장치다 라는 말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뭐 자유를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통제를 하는 방법에서의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를 만드느냐 아니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적 통제라는 게 있어요. 역사적 통제. 그게 이제 우리 흔히 옛날부터 이야기 나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역사적 통제거든요. 이 말로 사람 통제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잘못하면 너 죽은 다음에 너 오명이 남아. 너 그거 너 원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해서 통제하는 장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직접 통제와 그걸 질적으로 아예 다른 것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것도 통제의 범위에 뭐 내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볼 거냐의 논의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게 더 서로에게 행복한 일인가를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좋은 방법들이 찾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